거의 그 정도면은 공명심이 지나친 걸 넘어서 관종병 환자가 아닌가. 저는 그 정도까지 지금 문제점을 느끼고 있는데, 대한민국 정상적인 국민이라면 누가 그걸 수긍을 하겠습니까? 안녕하세요, 후보님. 반갑습니다. 예, 반갑습니다. 네, 광주 시민대표로 질문 드리려고 왔습니다. 예. 자기소개 부탁드릴게요. 예, 저는 민주당 이재명 대표님의 법률특보를 맡고 있고, 또 민주당 정치탄압대책위원회 부위원장을 맡고 있습니다. 광산에서 태어나고 자랐고, 그리고 광주 고검장, 법무부 검찰국장 등을 지낸 다음에 현재는 법무법인 광산의 대표 변호사로 재직하고 있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요즘 많이 바쁘시죠? 예, 많이 바쁩니다. 밤낮으로 막 선거운동 하시느라고 정신 없으실 것 같은데요. 어떻게 선거운동 하고 계시나요? 공직에 있을 때는 나름대로 바쁘다고 생각을 했는데, 지금 생각해 보면 굉장히 온실 속에 화초였구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출근길 인사부터 시작해서 또 점심 저녁 또 시민들 찾아뵙고 고생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찾아뵈면 많이 환영을 해주시나요? 아니면 유튜브에서 뉴스에서 봤다고 뭐 이재명 대표 지키는데 열심을 다해줘서 고맙다고 알아봐 주시는 분들 또 계시기도 하지만, 또 가끔은 정치에 관심 없다고 똑바로 하라고, 제가 이제 신인인데 저는 좀 다른 사람이 되겠습니다 라고 하면 또 그냥 따뜻하게 맞아주시기도 하지만, 끝까지 그냥 냉담한 분들도 아주 가끔은 계십니다. 그럴 때도 이렇게 다가가셔야 되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좀 이렇게 익숙해지신 것 같아요, 이제는. 예, 몇 개월 정도 지금 선거운동을 하신 거죠? 이제 제가 본격적으로 움직인 것은 아마 1년이 채 못 되는 것 같은데, 시민들이 거부하시더라도 그걸 숙명으로 알고 열심히 다가가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원래 정치에 관심이 없으셨다고 들었는데 어떻게 정치 쪽으로 오시기로 결심을 하신 건가요? 그 광주 고검장으로 4년 전, 5년 전에 근무를 했는데, 그때 저한테 정치를 하라고 권유하는 선배님들이 많이 계셨습니다. 근데 제가 제 성격에 도저히 맞지 않는 일인 것 같아서, 행복감을 못 느낄 일인 것 같아서 완고하게 거절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심지어는 지난 대통령 선거 때 민주당 캠프에 와서 기여를 하라고 권유하는 분들도 계셨는데, 그때도 제가 거절을 했었습니다. 왜 그러냐면 민주당이 당연히 이긴다고 생각을 했거든요. 제가 괜히 이길 수밖에 없는 캠프에 이렇게 밥숟가락을 얹는 사람으로 비춰지기가 싫었습니다. 3월 9일 대선 때 민주당이 어이없이 패배하는 모습을 보고 너무 마음이 아팠고, 윤석열, 한동훈 그 두 사람에 의해서 통치되는 대한민국의 모습이 저는 용인할 수가 없었습니다. 가까이서 또 한 직장에서 지켜를 보셨기 때문에 또 그런 감정이 더 그렇습니다. 왜 그러냐면은 제가 검찰에 재직할 때 가장 공부를 않고 거들먹거리는 재미로 사는 사람이 윤석열 검사였고, 윤석열보다는 치밀하지만 자기 이름을 드러내는 데만 관심이 많고 또 잔인한 면모를 많이 가진 사람이 한동훈이었기 때문에 제가 두 사람을 공직자 자격도 없다고 생각을 했고, 부장검사까지만 하면 딱 될 인물이라고 생각을 했는데, 저렇게 대한민국의 대통령, 실사장관이 되는 모습을 보니까 도저히 이것은 묵인할 수가 없었죠. 그래서 그 사람들을 가장 잘 알고 또 뭔가 대응을 좀 해낼 수 있고 견제할 수 있는 제가 성격을 바꿔서라도 한번 정치를 해보고 싶다. 그래야 대한민국이 제대로 갈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정치에 관심을 갖고 참여하게 됐습니다. 근데 이제 정치를 그럼 어디서 시작을 할까 보통 계산을 하잖아요. 수도권도 있고 광주도 8개 지역구가 있기 때문에 뭐 다른 데도 선택을 하실 수도 있는데 광산 갑으로 오신 이유가 특별히 있을까요? 수도권도 가능했던 것이지만 고향을 이제 선택한 이유는 어쨌든 반겨주는 사람들도 많고 광산 갑이 너무 숙제가 많습니다. 비행장 이전, 금호타이어 이전은 물론이고 또 뭐 지하철 건설 문제, 광주역과 송정역 간 철도 폐지 문제, 너무도 많은 숙제가 있는데 하나도 해결이 안 되고 있는 그런 지역이라서 그런 뭐 숙제를 한번 해결해 보는 역할을 한번 해보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광산갑으로 나오게 됐습니다. 충분히 왜 오셨는지 알 것 같아요. 이제 우리 후보님에 대한 질문을 좀 드릴게요. 조선제일검이라는 수식어를 또 갖고 계시더라고요. 엄밀히 얘기하면은 조선제일검은 한동훈이고, 한동훈 검찰에 의해서 우리 이재명 대표님이 구속영장이 청구가 됐지 않습니까?
영장 기각이 되도록 기여한 변호사다 보니까 언론에서는 저를 조선 제1검을 꺾은 호위무사라고 평가를 해줬었습니다. 그런데 반대로 또 예. 검찰에 대한 여론이 별로 안 좋잖아요. 예. 검찰 출신이 또 국회의원 안 그래도 많은데 예. 또 그럼에도 불구하고 검찰 출신 국회의원이 꼭 필요하다. 예. 이런 장점이 있다라고 생각하시는 거 강하게 한번 어필하시죠. 예. 같은 검사가 아니죠. 예를 들어 한동훈, 윤석열과는 정반대의 길을 걸어왔던 사람이 저였고 검찰을 특수부 중심의 수사 조직에서 인권을 지키는 인권 조직으로 바꿔야 한다고 늘 주장하던 사람이 저였고 또 이재명 대표님의 변호인을 맡아서 민주당 지키기에 나서고 있지 않습니까? 과거에 그 김대중 평민당 총재가 군사정권하고 싸우기 위해서 양심적인 군 출신 인사를 등용해서 그렇게 군사정권의 대항마로 삼은 적이 있지 않습니까? 지금은 오히려 양심 있는 검사 출신들, 민주적 사고를 가진 검사 출신을 오히려 적극적으로 발굴을 해서 윤석열, 한동훈 정권에 맞서기해야 할 때지 우리는 검사를 빼자라는 주장은 오히려 당을 망가뜨리는 주장이라는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지역의 현안 문제를 해결을 하려면 여러 가지 역할들이 필요하단 말이에요. 꼭 검사야만 할까요? 오히려 그런 면 때문에 저는 제가 더 필요한 사람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광산 갑의 정치인이 수많은 숙제들 중에 하나도 해결해 놓은 것이 없습니다. 근데 오히려 저는 그것을 해결할 수 있는 경험과 능력을 갖췄다고 생각합니다. 검사 생활을 하면서 특수부가 아닌 형사부에서 주로 근무했지만 법무 행정을 담당하는 보직에서 5번, 그리고 행정부 파견 경험 1번에서 6번 외부 근무를 했습니다. 예산, 정책, 그리고 뭐 조직 문제를 여러 가지를 다뤘습니다. 특히 예산처 여기를 찾아다니면서 그 하급 직원부터 고위 직원까지 그냥 읍소작전을 펴면서 그 목적을 늘 이뤄내곤 했었습니다. 헌신적으로 일했던 그 경험으로 이 문제들을 해결해낼 수가 있고 특히 그 예산처 그 인맥을 이용해서 오히려 이런 것들을 해결해낼 수 있다고 저는 믿고 있습니다. 그런 이력은 잘 모르실 것 같아요. 그냥 검사 출신 이걸로만 그냥 해석을 하실 것 같은데 홍보를 많이 하셔야겠어요. 네, 후보님 만나면 사실 제일 먼저 질문하고 싶었던 게 이 질문이에요. 오랫동안 검찰에 계시면서 쭉 지켜보셨을 윤석열 대통령, 한동훈 현 비대위원장 어떤 사람들인가요? 수사를 좋아하는 사람들이죠. 또 특수수사에 잔뼈가 굵은 사람들이고 근본적으로 윤석열 검사는 정말 세상을 재는 맛으로 살았습니다. 뽐내는?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폭탄주를 마시기를 좋아하고 그 폭탄주를 같이 마시는 동생들, 후배들을 챙기는데 아주 관심이 많았던 사람입니다. 검찰총장이 되고 나서 자기를 좋아하는 검사와 그렇지 않은 검사, 그 다음에 특수부 검사와 나머지 형사부 검사 이렇게 인사를 그냥 차등 인사를 하면서 검찰 조직을 양분을 시켰던 사람입니다. 검찰 내부에서도 그러면 지금 속에서 부글부글 하시는 분들이 꽤 되시겠어요? 많겠죠. 인사 혜택을 받는 사람, 그 다음에 고난을 키웠다고 좋아하는 특수부 검사들은 좋아하겠지만 그렇지 않은 검사들은 굉장히 실망을 많이 할 겁니다. 한동훈의 경우에도 정말 그 자기 이름을 빛내는 그런 데만 관심이 많았던 사람이고 또 굉장히 잔인했던 사람이죠. 자기 목표를 위해서는 눈물도 없이 잔인한 수사를 감행을 했던 뭐 정말 냉혈한 같은 사람이었기 때문에 그런 사람을 참 인정할 수가 없죠. 사진 찍을 때 그 까치발을 딛고 키가 커 보이려고 하는 그 장면들도 노출되고 또 뭐 부산에서 활동했을 때 코로나 시대에 뭐 사직구장이 그 관중도 받지 않던 시절인데 야구를 즐겼다고 이제 막산 옷을 입고 10년 전부터 입었던 옷이라고 주장하거나 이런 습관적인 거짓말을 하는 걸 봤는데 거의 그 정도면은 공명심이 지나친 걸 넘어서 관종병 환자가 아닌가 저는 그 정도까지 지금 문제점을 느끼고 있는데 이런 사람들이 통치하는 대한민국 정상적인 국민이라면 누가 그걸 수긍을 하겠습니까? 그래서 참 앞날이 걱정스럽죠. 김건희 여사 명품백 받는 장면이 지금 공개가 됐어요. 청와대에서는 이제 매뉴얼대로 할 거다, 절차대로 할 거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단 말이에요. 이거에 대한 우리 후보님의 생각은 어떠신지요? 그게 뭐 포괄적 뇌물이 됐든 아니면은
김영란법 위반이 됐던 뭔가 법에 어긋난 부분이 있지 않겠습니까? 당연히 법 절차대로 처벌 절차를 밟아야겠죠. 밟아질까요? 안 하려고 하겠죠. 그렇지만 하게 만들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예. 그럼 목소리를 앞으로 내주실 거죠? 예, 그렇습니다. 이야기를 들으면서도 이렇게 자세하게 이야기를 다 하셔도 되나? 그래도 이 나이에 국민을 바라봐야지. 권력자 바라보고 입을 다물 수는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윤석열 대통령하고 한동훈 비대위 이 둘이 갈등이 생길까 아니면 그냥 아바타 역할 계속 할까 지금 사실 궁금해요. 어떻게 흘러나갈까? 당장은 네네. 한동훈이야 당연히 자기 그 출세에 관심이 많은 사람이니까 아바타 노릇을 할 수밖에 없을 겁니다. 당분간은 언제까지일까요? 당분간이라는 것은 본인이 대통령 후보가 될 때까지, 그때까지는 아마 윤석열 대통령의 도움이 필요하니까 당연히 아마 순종적인 모습을 취할 겁니다. 근데 후보가 되고 나서 자기가 대통령이 되겠다고 마음을 먹는 순간 아마 관계는 달라질 겁니다. 뒤통수를 칠 수도 있다? 당연하죠. 왜 그러냐면은 과거 중앙지검 3차장으로 재직하던 시절에 2번이나 모셨고 자기한테 그렇게 깍듯하게 애정 있게 대해줬던 상사를 수사 어떤 대상으로 삼을 때 오해를 안 받으려고 더 잔인하게 집요하게 수사하는 모습을 제가 봤거든요. 예를 들어 아는 사람이 수사 대상이 됐다. 그러면 다른 사람한테 수사하도록 넘기는 게 맞는 거 아닙니까? 근데 문재인 정부한테 잘 보이려고 더 열심히 하는 모습을 봤거든요. 그래서 참 피가 차가운 사람이다. 자기 목표를 위해서는 못 얻을 게 없구나. 국민적 인기를 얻기 위해서 필요하면 반드시 윤석열 대통령을 짚고 발로 밟고 넘어갈 사람이라는 그런 판단을 합니다. 그래서 아마 대선 후보가 되기 전과 후의 모습은 두 사람 관계가 굉장히 달라질 걸로 저는 예측을 합니다. 이 이야기는 윤석열 대통령이 귀담아 들어야 될. 들어도 좋고 안 들어도 좋고 상관은 없는데 아마 지금까지 그 두 사람의 집권 후 행태를 보면서 제가 예측한 범위 내에서 벗어나는 것을 보지는 못했거든요. 과거를 봤기 때문에 제가 미래의 모습도 예측할 수 있는 것인데 아마 반드시 저는 그런 결과가 나타날 거라고 예측을 하고 있고 아마 맞을 겁니다. 시민분들이